나는 아내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고등학교 시절 우리는 교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서로의 필통을 빌려 쓰는 그런 사이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우리는 20살이 되어 있었고 같은 대학교에 입학했고 같은 학과에 들어갔으며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그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시험 기간이 다가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어떤 표정을 짓는지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알고 지낸 사람과의 결혼인데 뭐가 어렵겠냐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냐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가족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 냉장고 점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첫 해봄날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엄마는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우리 아들 얼굴 좀 보러 왔지. 엄마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의 손은 이미 우리 집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다. 어머, 이게 뭐야? 반찬이 하나도 없네. 요즘은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고 있어요. 배달? 그게 제대로 된 밥이냐? 이러다가 우리 아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겠다. 아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엄마는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며 혀를 차며 말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김치 담가서 가져다 줄게. 아내가 목소리를 낮춰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김치를 그렇게 자주 먹지 않아요. 그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그 대화에 끼어들었다. 괜찮아요, 엄마. 김치 좀 가져다 주세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부터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얼굴 표정이 점점 더 싸늘하게 굳어갔다. 생일상 참사. 내 생일날이었다. 아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스테이크, 파스타, 감바스까지.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미역국 직접 끓여서 가져왔지. 우리 아들 생일인데 이걸 빼먹으면 안 되지. 엄마는 뜨거운 냄비를 식탁 한가운데에 올려놓았다. 이런 게 진짜 제대로 된 밥이지. 요즘 애들은 이런 것의 가치를 잘 몰라. 식탁 위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밥상이 나란히 놓이게 되었다. 하나는 아내가 준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엄마가 가져온 것이었다. 아빠는 젓가락을 집어들며 한마디 거들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지. 이걸 따라올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내는 조용히 젓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날 밤이 되자 아내는 나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너 생일상은 앞으로 내가 알아서 직접 차려 먹어. 그때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생리 중인가 보다. 그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이 집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의 시작이었다. 3. 반찬통 사건. 엄마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빠짐없이 반찬을 한가득 들고 왔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깻잎 절임까지. 며느라, 이건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만든 거야. 그날 저녁이 되자 아내는 엄마가 가져온 반찬통을 싱크대 안으로 세차게 내던졌다. 이 정성이라는 것 좀 제발 멈춰줬으면 정말 좋겠어. 나는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물었다.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챙겨주시는 건데 왜 그렇게 반응해? 너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게 얼마나 나를 숨막히게 만드는 건지. 이 집이 도무지 내 집처럼 느껴지지가 않아. 며칠이 지난 후 엄마가 나에게 물었다. 내가 지난번에 가져다 준 반찬은 어디로 다 갔어? 버렸어요. 엄마의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며느라, 그래도 버렸다고 대놓고 말하는 건 아니지 않니?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요? 그날 밤이 되자 아내는 불이 모두 꺼진 어두운 거실 한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외면하고 그냥 TV 리모컨을 집어들어 전원을 켰다. 단톡방 참사. 어느 날 엄마가 가족단체 카카오톡방을 새로 만들었다. 방 이름은 행복한 우리 가족이었다. 엄마는 그 단톡방에 거의 매일같이 여러 사진들을 올렸다. 시골밭에서 찍은 사진, 아버지께 싸드린 도시락 사진, 심지어 내가 어렸을 적에 찍었던 오래된 사진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요즘 나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네. 엄마가 그런 문장을 단톡방에 올렸다. 아내는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바로 단톡방에서 나갔다. 그날 밤이 되자 아내에게서 나한테 개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난 이 집 가족이 아니야. 나는 속으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 단톡방의 이름은 행복한 우리 가족 2로 바뀌었다. 5. 설거지 사건.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다. 엄마가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말했다. 며느라, 설거지는 내가 하는 게 맞지. 아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머니, 오늘 요리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때는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다 했어. 나는 중간에서 말을 꺼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됐어. 어딜 남자가.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손은 귀한 거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서 TV 리모컨을 집어들어 전원을 켰다. 우리 며느리 손은 물을 참 좋아하나 보네. 쨍, 그 순간 컵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그날 밤이 되자 아내가 나에게 말했다. 너는 엄마 말에는 웃으면서 대답하고 내 말에는 한숨부터 쉬지. 6. 동창회 비교 사건.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술자리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갈 때쯤 한 친구가 우리에게 물었다. 야, 너희는 아이 가질 계획 없어? 수영이는 벌써 둘째를 가졌다던데. 아내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린 아직 그런 계획은 없어.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한마디 거들었다. 수영이 남편은 야근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도 설거지를 다 해준다고 하더라. 아내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너는 설거지 한 번이라도 자발적으로 해본 적이 있냐? 나는 별 생각 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귀한 집 장손이라 손이 귀하거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아내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고등학교 때도 내가 말을 잘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었지. 근데 지금은 그때 그 말들이 마치 독처럼 내 귀에 들린다. 7. 비밀번호 공유 사건.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엄마가 거실에 앉아 계셨다. 어머니,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예전에 집 비밀번호 알려줬었잖아. 아내의 몸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너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왜 엄마한테 알려준 거야?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서? 여기는 너랑 나 단둘이서 사는 집이야. 너는 계속해서 엄마가 만들어 놓은 규칙으로 우리 집 문을 열고 있어. 그날 밤이 되자 아내가 현관 비밀번호를 새로 바꿔버렸다. 그리고 나서 내 손바닥 위에 작은 쪽지 하나를 꾹 쥐어줬다. 이번에는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근데 다음에 또 이 비밀번호가 새어나가면 나도 이 집에서 나갈 거야. 8. 등기 우편 보관 사건. 며칠이 지난 후 우리 집 현관 앞에 택배 박스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원래 시골집 주소로 배송되어야 할 우편물들이 전부 다 우리 집 주소로 돌려져서 왔다. 엄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다. 시골집을 당분간 비워놨으니까 내 집으로 우편물 돌리라고 했지. 아내가 쌓여있는 박스들을 보며 물었다. 이 집이 창고야? 하루 이틀만 보관하면 돼. 너한테는 늘 하루 이틀이지. 그날 밤이 되자 아내는 커터칼을 꺼내 들고 박스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박스 안에는 낡은 옷가지들, 오래된 수건들, 묵은 신문지 더미, 낡은 상장들이 들어있었다. 이건 추억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점령하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고 있었다. 9. 새벽 카톡 감시 사건. 새벽 3시였다. 갑자기 가족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알림이 울렸다. 엄마 아들 지금 자고 있니? 고모 내일 꼭 위내시경 검사 예약해라. 아내가 잠결에 몸을 돌리며 말했다. 너 새벽 시간대에는 무음으로 설정 좀 해놔. 그러다 연락 못 받으면 어떡하라고? 가족이 아프다고 연락하는데 무음으로 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나를 매일 밤마다 깨우고 있어. 너한테는 그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 아침이 되자 아내가 다시 한번 말했다. 알림을 켜놓고 싶으면 켜도 돼. 근데 적어도 침실에서만은 꺼놔. 여기는 우리 둘만의 공간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무시했다. 그날 밤에도 새벽에 또다시 알림이 울렸다. 10. 검사 동행 사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불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 의사 선생님이 나를 보며 말씀하셨다. 남편분도 검사를 같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받을게요. 오늘은 회사 일이 있어서요. 아내가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너는 왜 항상 맨날 다음이야? 나는 아내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엄마가 오늘 김치를 담갔다고 하셨어. 잠깐 들러야 할 것 같아. 봐. 너는 항상 엄마 핑계로 상황에서 도망가고 있어. 그날 아내는 혼자서 체열실에 들어가 검사를 받았다. 나는 그 시각 회사 단체 카카오톡방에 보고서 작성 완료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10일. 폭풍 전야. 그날 밤이 되자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불안할 정도로 조용했다. 아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침묵만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국 한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로 올라갈 생각이다. 지인 결혼식에 참석해야 해서 하루만 자고 갈 생각이니까 준비 좀 해둬. 아 그래요. 알았어요. 오세요. 나는 별 생각 없이 무심코 그렇게 대답해버렸다.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아내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언제 오신대? 토요일 저녁쯤 오신대. 이번엔 나 집에 없을 생각이야. 왜 그래 그냥 하루만 자고 가시는 건데 뭐. 바로 그 하루가 그 매번 반복되는 하루가 우리 결혼 생활을 조금씩 망쳐가고 있는 거라고. 나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너 요즘 들어서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래 맞아. 예민해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예민한 거야. 그날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같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지만 서로에게서 완전히 철저하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12. 예고 없는 전화. 토요일 오전이 밝아왔다. 아직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 우리 지금 막 출발했다. 예? 지금요? 갑자기요? 결혼식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일찍 끝나버려서 말이야.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그 통화를 끊는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 아내의 얼굴이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다. 어제 식탁에 조용히 앉아서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나를 말없이 쳐다보던 그 차갑고 단호했던 표정. 바로 그때 아내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나 집에 없을 거야. 엄마 아빠 오신다며. 너 지금 진심으로 농담하는 거지? 농담 절대 아니야. 나 오늘 진짜로 그냥 나갈 거야. 그냥 하루만 계시는 건데 그렇게까지. 너 그 말 한 번 더 하면 나 정말로 진짜 나간다. 그날 오전 11시가 되자 아내는 외출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13. 시골에서 올라온 두 분. 어이쿠 우리 아들 집이 이렇게 좋네.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다. 아버지는 무겁고 큰 트렁크를 힘들게 끌고 들어오셨다. 방이 어디에 있는 거야?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다, 나는 거실에서 잘난다. 아버지 방이 훨씬 더 편하실 텐데요. 방은 너무 답답해. 나는 TV 켜놓고 자야 잠이 제대로 오는 사람이야. 아내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엄마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다. 어머나, 냉장고 안에 반찬이라곤 하나도 없네. 나는 어색하게 애써 웃으면서 말했다. 엄마, 그냥 편하게 쉬세요. 그날 밤이 되었다. TV는 새벽 2시가 넘도록 계속 켜져 있었다. 볼륨은 40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드라마 내용에 완전히 몰입해 계셨고, 아내는 그 밝은 불빛과 소음 때문에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고 있었다. 14. 부부의 싸움. 아침이 밝아왔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 위에 누워서 주무셨다. 양말은 이미 벗겨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특유의 냄새가 거실 공간 전체를 가득 채웠다. 아내가 천천히 주방 쪽으로 걸어갔다. 커피포트가 부글부글 소리를 내며 끓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지금 괜찮아 보여? 그냥 하루만 계시고 가시는 거잖아. 그 하루라는 게 도대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지 너는 알기나 해? 그래도 부모님이시잖아. 그 말 이제 정말 그만 좀 해줘. 너는 언제나 항상 부모님 편만 들잖아.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너는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 내가 도대체 뭐가 미안해야 되는 건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내가 손에 들고 있던 컵이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쨍그랑. 바로 그게 문제라고. 너는 늘 자신이 중간 어디쯤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며 뒤쪽에 숨어 있는 거야. 내가 언제 숨었다는 거야? 너는 싸움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 그게 제일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겁하다고? 너는 말로 사람 마음을 찌르는 게 비겁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 맞아. 나 이제는 말로라도 제대로 해야겠어. 안 그러면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거든. 15. 시어머니의 참견. 엄마가 주방 안으로 들어오셨다. 아침부터 대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거야? 아내는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다. 엄마가 나를 보며 말씀하셨다. 아들, 내가 좀 더 잘해줘야지. 며느리 얼굴 표정이 저렇게 험악해서야 되겠니? 저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쉬긴 뭘 쉬어,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이 다 해냈어. 시부모님 모시고 애들 키우고 일까지 하면서 살았어.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럼 계속 그렇게 사세요, 어머니. 얘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엄마 미안해요. 너는 또 왜 엄마한테만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냐? 아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너는 언제나 항상 그래. 엄마 말씀에는 무릎 꿇듯이 순종하면서 내 말에는 높은 벽을 쌓아 올리고 있어. 제발 그만 좀 해라. 그래, 정말 너답다. 항상 그만 좀 하자고 말하지. 싸움이 그렇게 싫었으면 애초에 결혼도 하지 말았어야지. 16. 엄마가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니?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TV 볼륨을 높였다. 그 소리에 아내가 완전히 폭발해버렸다. 제발 그 TV 좀 꺼달라고.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어디서 소리를 질러. 그만 좀 하라고 했잖아. 너는 엄마 아빠 편을 들어야 할 때만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아내의 얼굴에는 눈물과 분노가 가득해 있었다. 이 결혼 생활은 완전히 나 혼자서 하고 있는 거야. 너는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그냥 대단한 목격자일 뿐이야. 몸이 통하는 큰 소리와 함께 다쳤다. 엄마는 계속 울부짖었고 아버지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17. 하룻밤의 후폭풍. 새벽이 되었다. 부모님은 시골로 다시 내려가셨다. 엄마가 나를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마누라 버릇을 좀 제대로 고쳐놔.
너 이러다가는 진짜로 이혼하게 생겼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설마 그럴 리가요. 하지만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와 보니 아내가 짐을 싸고 있는 중이었다. 어디 가는 거야? 친정으로 가. 그냥 하루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 하루라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쌓여서 결국 이렇게 된 거라고. 지금 이렇게 나가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나는 이미 충분히 후회를 했어. 너랑 결혼했던 그 자체를. 그녀는 현관문 앞에 서서 말했다. 너는 늘 둘 다 이해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아무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잖아. 문이 닫혔다. 그 소리가 계속해서 귀에 남아 맴돌았다. 18. 그 후 아내가 떠난 지 열흘째.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컵 하나, 머그잔 하나, 식탁 위에 그대로였다. 하얗게 남은 밥그릇 자국만이 그녀가 있던 자리를 대신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뭐 먹을래? 묻는 사람이 없었다. 출근길에 커피를 사도 그 향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내는 문자 한 통 남기지 않았다. 나는 매일 습관처럼 문자를 썼다. 잘 있어? 미안해. 이제 진짜로 바꿀게. 그 어떤 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19. 엄마의 전화.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들 며느리랑 연락돼? 아직이요.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애들은 엄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너도 남자답게 좀 해야지. 와이프 버릇을 그렇게 두면 안 돼.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엄마, 그 버릇을 만든 게 나인 것 같아요.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그래도 엄마는 내 편이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20. TV. 밤마다 TV를 켰다. 아버지가 틀던 그 드라마. 여전히 같은 대사였다. 나는 리모컨을 던졌다. 화면이 꺼졌는데 소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TV에서 새어나오던 파란 불빛이 이제는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너는 중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숨은 거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20일. 빈자리. 친구가 전화를 걸었다. 야, 잘 지내냐? 응, 그럭저럭. 둘이 요즘 어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거실엔 여전히 아내가 남기고 간 책이 있었다. 표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가장 무서운 고요는 누군가가 완전히 떠난 뒤에 온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그 문장 속에 내가 있었다. 22. 마지막 단톡. 가족 단톡방이 울렸다. 행복한 우리 가족 삶. 엄마가 사진을 올렸다. 시골 마당, 아버지와 함께 담근 김치통. 아들 담가놨다. 다음 주에 들고 갈게. 나는 휴대폰을 오래 바라보다 단톡방을 나왔다. 그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끝났다는 걸 알았다. 23. 텅 빈 거실. 밤이었다. TV는 꺼져 있었다. 하지만 그 불빛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소파 위에는 그날 깨졌던 컵 조각 중 하나가 남아 있었다. 내가 미처 주워 담지 못한 조각. 그 조각에 비친 내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낯설었다. 그때 문자가 왔다. 번호는 저장되어 있었지만 이름은 사라져 있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단 한 줄. 읽음 표시가 떴다. 그 뒤로 아무 말도 없었다. 24. 에필로그. 나는 여전히 거실에 서 있다. 불은 꺼져 있고 소리는 없다. 냉장고, TV, 세탁기, 모든 게 조용하다. 그런데도 귀가 멍하다. 아직도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난 거실에서 잘난다. 그 말이 이제는 내 인생 전체를 상징하는 문장처럼 느껴진다.
모두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엄마의 방으로, 아내는 자기 삶으로. 그리고 나만 이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서 있다. 중간이 아니라 그냥 아무데도 속하지 못한 자리.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